반갑습니다. 오늘 나간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잘 풀리죠? 어? 어, 그 1번, 2번, 3번 쭉 풀어보시고 4번 문제 한번 봐봐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란 거야. 이 외부 효과는 올해 뭐 거의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의 경제활동의 의도적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잘못된 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부 효과가 왜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냐? 시장을 통하여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아닌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나타나니까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여가 아니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고쳐야 되고 또 어떤 그 경제 주체가 어떤 한 사람이 의도를 하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결과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면 이 공원이 조성되면 당연히 쾌적성을 확보해서 이익을 가져주니까 정의 효과가 야기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역에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수요 구성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의 효과를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이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규제 정책으로 또 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려 정책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근데 정부가 부의 효과를 규제하게 되면 그 해당 업체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셈이니까 생산 비용의 증가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부의효과는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거기도 감소로 고쳐야 되고요. 또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부의 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죠. 2번이 옳은 지문인데 이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 그럼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면 이거는 부의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이익은 이제 개인이 보니까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부의 효과인데 부의 효과는 항상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되고 또 후반부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주는 행위죠. 그로 정의 효과입니다. 그럼 정의 효과는 당연히 필요한 수량보다 과소 생산되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번 지문이에요. 정의 효과, 부의 효과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뭐가 더 큰가? 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뭐가 큰가를 구분하고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되느냐, 과소 생산되느냐,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정의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핀피 현상, 이 개발을 유치하는 핀피 현상이 이야기되고 부의 효과가 발생하면 개발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이 이야기됩니다. 거기까지는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고요. 뒷장에 넘겨서 9번 문제 가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을 활발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그지 주관적을 개하고자 하는데 주택을 공급할 때 법에 적용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정부가 공급을 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요. 민간이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이 두 개 법에서 규정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의 정의가 작년에도 물론 한 문제 나왔지만 작년에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 또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서 시험을 냈죠. 그럼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용어를 한 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이 용어를 모르니까 이번에 한번 보여주는 거다 나중에 예상 문제로도 만들어 드리겠지만 자, 주택 임대관리업자란 바로 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그 사람을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임대관리업자. 이 중에 임대사업자 그러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몇 호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1호 이상입니다. 1호 이상.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이상만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기억해라. 1호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한다 이 말이다. 오케이? 10호나 100호가 아니고 1호 이상 그냥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여기는 이제 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바로 공급촉진지구죠.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뭐 용어 속에 답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가 공급촉진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역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원래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정의를 내려놨죠. 역세권 등이란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등의 시설부터 2km 가지고 1km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여기를 그냥 역세권 이렇게 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 역사라든가 환승시설 이런 게 있죠. 우리 동대구 환승센터 있죠. 그 주변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그냥 역세권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를 들면요,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아주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로부터 소비자들이 운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부터 1km 이내를 통틀어 그냥 역세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km에서 50%를 증가하면은 1.5km가 되고 감소시키면 500m가 되겠죠, 그죠? 그 범위 내에서 역세권 규모를 이렇게 증감할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 기억해두고. 그러니까 이 3번 질문이 틀렸죠. 1km 기억해둬요. 주거 지원 대상자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뭐 국가 지원 대상자, 주거 지원 대상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이런 사람들에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정해진 사람을 주거 지원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값싸게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직장초년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싸게 공급하는 주택이 행복주택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주택했으니까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그러면 복합지원시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게 이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자가 들어가면 공공지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공공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임대주택이라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입부에 이 말이 들어가.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 재정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거기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뭐 복합지원시설 있잖아요, 그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면은 그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단지 내에, 그지? 그다음에 또 양로원도 단지 내에 입시시키고 이렇게 하죠. 요런 지원들을 통틀어, 요런 시설을 통틀어 복합지원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야 돼.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지원할 목적으로 짓는 시설을 복합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시설을 복합지원시설한다. 요걸 한 개 초점을 두고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자료를 위하여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지분 순위를 구하라. 임대주택 가격은 1억인데 총 투자 금액이 지금 1억이죠. 근데 그 중에 4천만 원 지분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6천만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서 투자를 할 때 연간 순영업 소득이 1천만 원이고 1년간 가격 상승률이 5%가 주어질 때 지분 순위를 구하라 했는데,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5%면 가격 상승 이익이 얼마가 생겨? 그게 5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이제 나한테 발생하는 이익인데요. 지분 수익률 지분에서 수익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지분 투자 금액은 얼마? 4천만 원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익은 1,000만 원이 발생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요 1,000만 원은 전부 내 몫이 아니죠. 이 지분수익을 갈 때 순영업소득을 전부 다 넣으면 안 돼, 그지? 왜?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갚아야 될 것 아니야, 그지?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해서 연 5% 이율로 빌렸으니까 300만 원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이 이자는 내 몫이 아니니까 이거는 금융기관 몫이니까 당연히 수익에서 내 몫을 구할 때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 투자하면 그럼 700 수익이 난다는 뜻인데 다만 1년간 가격이 5% 상승해서 가격 상승 이익이 생기죠. 이걸 이제 감안해서 1억에 5%면 얼마고 500만 원 가격 상승 이익이 생긴다, 그지? 요걸 이제 감안해서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분 4천만 원 투자하면 700에서 이거니까 얼마고 1200만 원이가 그죠? 1200만 원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3, 40이니까 지분 수익률은 3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이 지분 수익 구하는 거는 올해 거의 계산 문제로 한 개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당연히 유예를 이렇게 하고 풀도록 하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뭐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이니까 수업했던 거 상기해 가면서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교재로 갑시다. 오늘은 98페이지 갑시다. 98쪽에 지금 투자는 우리가 다루는 중인데 오늘 다루는 이 투자론이 뭐 집중적으로 그냥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제가 오늘만큼은 좀 예습을 좀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이제 또 뭐 예습도 안 하고 왔겠죠, 그죠? 예습할 시간도 없죠. 계획표를 짜가지고 항상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어느 분량까지를 소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계획대로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짜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항상 일주일 단위에 공부 계획을 세워요. 1월 저녁 딱 되면, 그죠?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수업한 분량이라도 꼭 내 것으로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날 수업한 분량을 그날 해결하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5, 6월 2달 동안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그지 누누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기출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먼저 선별적으로 이렇게 기출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7월부터 예상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깔리는 거지. 기출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예상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러면 실력 향상도 없어요. 뭐 기출 문제를 70% 반영해서 출제를 하는데 똑같이는 물론 안 나오지만, 그지? 그게 내 것으로 소화가 돼 있으면 배ring된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적응이 되고 다 풀리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도 또 틀리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지? 기출 문제를 똑같이 내도 나왔던 시험 문제를 똑같이 그대로 모의고사 때 내보죠. 그래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적응력이 없다는 거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5, 6월 2달 동안에는 과목별로 기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요. 그것만 좀 해결되면은 합격선에 벌써 거의 언저리에 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해결돼 있으면 그 기출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합격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70%를 반영해서 냈는데 어떻게 60점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6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진짜 그냥 목숨 걸고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씹어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특히 최근 5년치, 그지? 28회부터 해가지고 28, 29, 30, 31이면 4년치죠. 근데 31회 직전 시험 연도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를 제외한 3년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올해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할 게 28, 9, 30회라. 그러니까 28회부터 30회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는 그냥 통달하고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60점 맞는데 별 차이 없어요. 60점 언저리까지는 다 가요. 그럼 한두 개 첨가하면 그냥 합격이고 그 기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야.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다요. 진짜 이제 기출 문제 특강도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출 문제 갖고 있으니까 자기 것으로 6월 말까지 그 기출 문제 입에 있는 내용만 그냥 내 것으로 소화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설을 봐도 해결이 안 되면 기본수를 찾아봐야지. 기본수를 찾아보든지 뭘 찾아보든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선생님한테 묻든지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가셔야 돼. 그렇게만 하면은 시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오늘 다룬 거는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다 중요해요. 오늘 다룬 부분에서 최소한 뭐 7개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모든 게 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평균분산법, 이제 평균분산 지배 원리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지배 원리는 바로 지배 원리. 위험 혐오적 투자자. 우리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세 유형이 있는데, 그냥 위험에 대한 태도는 그 중에서 이제 위험 혐오적 투자자가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를 뜻하죠. 이 위험 혐오적 투자자의 투자 원칙이 바로 평균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원리는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선택한다는 뜻인데요. 지배 원리는 위험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해 버린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제일 큰 투자니 선택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수익이 똑같은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위험이 큰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선택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선택할 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요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 기법, 그게 바로 평균 분산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평균이 바로 수익을, 분산이 위험, 분산이나 편차,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고, 평균이나 기대 수익은 수익을 뜻하는 용어다 그랬지.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은 바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기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재에 보면은 거기 투자 결정에 보시면 기대 수익의 평균이 같다. 평균이 같다는 말이 뭐고 수익이 동일하다 이 말이야. 수익이 같을 때는 편차가 작은 투자를 채택한다 그랬죠. 이 편차가 위험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또 동그라미 2번에 수익의 편차가 같다. 편차가 같다는 말은 위험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위험이 동일할 때는 평균이 큰 투자, 즉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평균분산 지배 원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편차가 바로 위험 아닙니까? 편차가 동일하다면 뭐가 큰 거? 평균이 큰 거, 수익이 큰 걸 선택하고, 또 평균이 동일하다, 즉 수익이 동일하다면 편차가 적은 거, 편차가 적다,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한다 이 말이야. 이걸 바로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하는데요. 이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기법이 바로 평균분산법이라. 근데 평균분산법에 따라서는 항상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랬죠. 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어? 평균분산법은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은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수익하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한단 말이야.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니까, 그지? 위험이, 어떤 A라는 투자이 있으면 A 투자이 만약에 위험이 적다면 수익도 당연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B 투자이 있다. B 투자이 위험이 만약에 높다면 당연히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지는 겁니다.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지?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평균분산법은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니까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이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지?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분산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즉 이런 경우에는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평균분산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수익이 크면은 위험도 높아. 또 위험이 적다면 수익도 적어지기 때문에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지 항상 투자니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니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그로 평균분산법으로는 A를 선택할 수도 없고 B를 선택할 수도 없다. 항상 선택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평균분산법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평균분산법은 이론적만 가정한 투자 선택 기법이지 현실적으로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없다 이 말이야.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평균분산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으로 이제 투자를 선택하겠지. 그 맨 아래 그 박스 속에 봐봐. 평균분산법의 한계, 평균분산법의 한계를 보면, 그지? 기대 수익의 평균값도 작고 편차도 작다. 평균값도 작고 편차도 작다는 의미가 뭐야? 수익이 적으면서 위험도 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평균값도 크고 편차도 크다. 이 말은 뭐야?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높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투자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자, 일단 평균분산 기준으로는 투자를 항상 선택을 못 하잖아요. 평균분산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상쇄관계에 있으니까 평균분산으로 투자를 선택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분산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교재에 없어 지금. 왼쪽 페이지 밑에 여백에 적어. 여백에. 이제 평균분산법은 맨 밑에 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투자를 못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평균분산법은 항상 투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첫째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다소 높더라도 수익이 큰 걸 선택해. 수익이 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A보다는 B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죠? 위험은 높더라도 수익이 큰 걸 선택하니까. 근데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는 수익은 좀 적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니까 당연히 위험이 적은 A를 선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균분산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요게 바로 딱 키워놔야 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균분산법으로 또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A하고 B 두 개의 분산 투자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A에도 자금을 한 50%, B에도 50% 정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은 A가 수익이 적게 나올 때 B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B가 A의 낮은 수익을 쉐이브 시켜주고 또 B가 위험이 높을 때 A가 위험이 적기 때문에 A가 B의 높은 위험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역시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변이계수를 적용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은데 변이계수가 적으려면 어떤 게 변이계수가 적다?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계수는 적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위험이 낮은 투자. 그럼 A하고 B 중에 어느 게 위험이 더 낮아요? A가 위험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험이 낮은 A가 변이계수법에 따른다면 양호한 투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한 단위당 감소할 위험도를 변이계수로 하는데,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클수록 위험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변이계수는 당연히 적어지겠지, 그지? 이 변이계수가 적은 게 수익률 한 단위당 감소할 위험이 낮아서 양호한 투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자, 첫째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이계수법을 사용해서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서 평균분산법의 대안을 딱 정해놓고 오른쪽 페이지 포트폴리오 이용합시다.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원래 마코비치라는 학자가 52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접목했던 이론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도 유형에 접목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떤 한 자산에 집중해서 다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분산. 그러니까 여러 종목에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바로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 이게 딱 돌려야 되고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 그게 포트폴리오인데 이 분산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이 뭐라?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개념 보면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그랬잖아요. 그치?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고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유용성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야. 근데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게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그지?
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아닙니까? 그지? 근데 비체계적 위험이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죠.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제거할 수 없고 분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바로 뭐라고? 포트폴리오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5개 있죠. 밑에서 맨 아래에 있는 2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다른 말로 분산 효과가 크다 그 말입니다. 분산 효과나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지?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할수록 포트폴리오가 크게 나타나고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고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 첫째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네.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 2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죠? 자산을 한 개 더 배분해서 C로 A, B, C 3개로 그럼 자산이 한 개 늘었죠? 2개보다는 3개. 이때가 위험이 더 많이 되고 또 A, B, C 3개보다는 A, B, C, D 4개로 자산을 한 개 더 늘린다. 위험이 더 많이 제거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산수를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그 이유가요. 이 각 자산마다 수익률이 전부 다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니까 A, B 2개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C,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또 B하고 C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A하고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산수를 늘려갈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거기 중요한 게 빠졌지 이거 없다 교재 그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상관계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고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즉 상관계수가 작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된다 이 말이야. 상관계수가 작아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계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이 상관계수는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수익률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척도가 상관계수인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져요. 오직 상관계수가 가장 적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1일 때입니다. 1을 초과하는 경우도 없고 마이너스 1 미만도 없어요. 가장 적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1인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되게 자산이 배합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때는 비체계적을 모두 제거하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됐다 그 말이 뭐야?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제거되어 있으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효과가 극대화된 거죠. 그죠? 가장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했을 때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텐데요. 왜 이때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다 제거되느냐? 이때는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 자산이 배합돼야만 상관계수가 작아지면서 포트폴리오가 크게 나타나게 되지.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 된다. 그러면 전혀 이때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어요. 전혀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상관계수가 1이 돼버리면 왜 그러냐. 이때는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하고 B 2개로 50%씩 자금을 투입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잖아요. 근데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는 수익이 0%, B에서 수익이 100% 나올 때 A에서 0%가 나오면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잖아. 그지? 그러면 A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B 나오고 B에서 안 나올 때는 A가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산이 배합이 돼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되면서 즉 수익률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그러면 안정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수익률의 방향이 동일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A하고 B에 역시 50%씩 자금을 투입했는데 A의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서도 수익이 100%가 나오고
A에서 0% 나올 때 B에서도 0%가 나오면 두 개의 수익률이 지금 동일 방향이잖아요. 그지? 수익률이 이렇게 동일한 방향이면 하나 수익이 안 나오면 다른 것도 수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혀 위험이 제거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을 배분할 때는 서로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면 안 돼.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자산을 배워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비책임이 많이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책임이 모두 제거됐으니까, 그지? 근데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즉 비책임이 전혀 제거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시험에 응용해서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나오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 플러스 값, 양의 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양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분산 효과가 없다. 맞아, 틀려요. 없지가 않지. 왜 없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라고 해서 분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플러스 값이라는 말은 그지?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상관계수가. 그죠? 그럼 분산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난 거야. 분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좀 적어요.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면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죠. 0은 마이너스라고 1 중간 아닙니까? 그럼 상관계수가 0이 되면 비체계점이 딱 반 정도 제거됩니다. 근데 플러스 1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위험이 적게 제거되고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많이 제거되는 거죠. 위험이. 근데 1인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으니까 분산 효과가 없는 거죠. 분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상관계수가 1일 때만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이 아니라면 양의 값이라도 플러스 값이라도 얼마든지 분산 효과는 나타난다 그래야 돼. 오케이? 요걸 이제 먼저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총 위험이 어떻게 제거돼?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라.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거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되지만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제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야지.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체계적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총 위험을 모두 0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지? 지금 교재에 전혀 이게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당연히 이거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고. 뒤로 갔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 자, 좀 전에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뭐였어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 원칙을 평균분산 지배원리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바로 이렇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큰 것, 수익이 동일한 것 중에는 위험이 작은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하고 선택된다. 그게 바로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데 저 평균분산 지배원리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인들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 보면 선분이 하나 완성되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무수히 많은 투자인이 있어요. 여기 A 투자인이 있고요. 요게 지금 B 투자인이 있어. 그리고 요게 지금 C 투자인이 있어. C 투자인이 있고 요게 지금 D 투자인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E 투자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 요 세로 이 가로축이 위험이죠. 그러면 A하고 B는 위험은 전부 동일하죠. A하고 B는 위험이 여기가 4%다 치자. 자, 여기가 위험이 6%고 여기가 10%라고 가정하자. 그다음에 수익은 여기가 10% 정도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수익이 뭐 20% 정도고 여기가 수익이 23% 정도다. 이렇게 가정해 봐요. 그럼 자, 지금 A하고 B 투자는 위험은 4%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A가 더 크죠. 그럼 A 투자는 B를 지배하고 A가 선택된다 이 말이야. 이게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큰 놈, 요놈이 수익이 낮은 요 아래 걸 지배해버리죠. 그리고 요놈이 선택되는 거. 그럼 또 C하고 D 중에는 역시 위험이 6% 동일하잖아, 그지? C, D는 그지? C, D는 위험이 6% 동일하면 그 중에는 D가 수익이 더 크죠. 그럼 수익이 큰 D가 C를 지배해버리고 역시 D가 선택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선분상에서도 위험은 10% 동일하지만 E가 이제 맨 위에 있는 E가 수익이 제일 크니까 이제 요 투자인이 수익이 낮은 요 아래 다른 투자를 다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여기 있는 이것들 아닙니까? 그지? 요 투자니 요 4% 위험이 동일한 중에는 이게 수익이 제일 크고
6%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요놈이 수익이 제일 크죠. 또 10%로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이 맨 위에 있는 E가 수익이 제일 크잖아요. 그지? 요 투자들이 수익이 낮은 요 아래 다른 투자를 다 지배해버리고 선택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지금 요 선문상에 있는 투자들은 수익은 10% 동일해. 그지? 수익은 10%다 동일하지만 A가 위험이 4%를 제일 적잖아요. 그지? 그럼 요 투자는 뒤에 C도 지배해버리고 요 뒤에 있는 걸 다 지배해버린다고. 그럼 요 선문상에 있는 투자들도 다 수익은 20%지만 D가 위험이 제일 적으니까 뒤에 다른 투자를 다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되겠지. 또 요놈도 뒤에 걸 지배하고 선택되겠지. 그지?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A, D 이거. 이것들이 이제 다른 뒤에 위험이 높은 투자를 지배하고 선택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A, D, E 투자는 전부요. 위험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크고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들이죠. 요 투자들을 선택해서 연결해 보니까 선분이 하나 완성되잖아. 요 선분 요 A, D, E를 연결한 요 A, D, E를 연결한 선분. 요 선분을 뭐라 한다고? 이걸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바로 지금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크고 수익이 동일한 것 중에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평균분산 지배원리인데 그죠? 요 지배원리를 만족시키고 있는 점들이 지금 A, D, E죠. A하고 D하고 E는 지배원리 저 두 가지 를 다 만족하고 있는 점 아닙니까? 그지? 이것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요 선분을 뭐라 한다고?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점을 연결한 선분 또는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 요 4%로 동일한 위험에서는 이게 수익이 가장 크죠. 또 6%로 동일한 위험에서 이게 수익이 가장 크죠. 이게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 투자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분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거기 그 효율적 전선의 개념의 1 봐봐. 개념의 1. 개념 같은 위험도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분인데 이 선분이 바로 효율적 전선인데 이 선분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고 있죠. 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가?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그죠? 요 정도밖에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요만큼 더 수익을 더 얻고 싶다? 그러면 위험도 요만큼 더 감수를 해야 돼. 요만큼 더. 그리고 또 요만큼 또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죠. 또 요만큼 더. 그럼 또 위험도 또 요만큼 더 감수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수익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10%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서 여기까지 딱 가니까 수익을 요만큼 더 얻었잖아요. 요만큼. 그지? 그럼 위험도 여기서 요만큼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위험도 이만큼 더 감소해라. 또 여기서도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이만큼 더. 그러면 위험도 이만큼 더 감소해라 이 말이야. 이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고 수익을 더 얻으려면 위험도 더 감소해라 이 말이야.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니까. 그래서 그 꼭지점을 따라가니까 곡선이 우상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효율적 전선이 우상한다. 그 이유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오케이?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해모적, 그리고 위험 선호적, 또 위험 중립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게 뭐죠?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게 그게 무차별 곡선이라. 이 무차별 곡선이 바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곡선인데 이 위험 해모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 이 말이야. 위험 해모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 위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보여요. 그리고 위험 중립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 수평이라 수평. 근데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위치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갑이 이게 갑의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을의 무차별 곡선은 이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을의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병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갑을병 이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무찰복선의 위치나 형태가 다른데 갑은 그러면 요 10%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4%까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고요. 을은 20%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6%까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다. 또 병은 요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23%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요만큼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라. 그럼 지금 갑하고 갑을병 중에서 갑이 지금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를 끓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위험을 혐오하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이야. 위험 혐오도가 높다. 위험 혐오도가 높다는 말이 뭐야? 위험을 감수를 끓이니까 보수적 투자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병이 그지? 그래도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병이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적다. 위험을 혐오하는 정도가 적다는 거야. 위험 혐오도가 적다 그 말이 무슨 말? 위험을 감수를 좋아한다. 공격적인 투자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갑하고 병을 비교해봐라. 갑은 10%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요 4%까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 말이라 4% 이상의 위험은 감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는 보수적인 투자죠. 근데 병은 23%요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요 정도까지도 위험을 감수한다 10%까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 많이 얻으면 위험도 더 많이 감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병이 이제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하니까 위험을 혐오하는 정도가 적고 위험을 감수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인데 지금 보수적 투자하고 공격적인 투자 중에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금. 갑하고 병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어떻다고?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다 이 말이야. 극경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갑은 지금 갑은 10%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4%까지만 위험을 감수한다 이 말이지. 그럼 4%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4% 이상 위험이 더 증가하면 획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극경사를 이룬다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를 안 하니까. 근데 병은 4%, 6%, 10%까지 완만하게 위험을 감수해 가죠. 10%까지 위험을 감수한 후 10% 이상 위험이 더 증가하면 피하니까 요 정도 위험을 더 감수하는 만큼 무차별 곡선은 훨씬 완만한 형태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뭐하고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고 보수적일수록 위험을 감수할 거니까 자기가 감수할 만큼만 위험을 감수하고 획 피해버리니까 무차별 곡선은 극경사를 이룹니다.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공격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자신이 쓴 따라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도 다른 곳에서 결정이 되죠. 각 투자자가 쓴 따라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를 뭐라 그래요? 그걸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최적 포트폴리오. 이 투자가 쓴 따라서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선선이 뭐하는 거? 요 두 개가 접하는 점. 그 접하는 점, 접점이 바로 각 투자가 쓴 따라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쓴 따라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는 요 A밖에 없어요. A. D나 E가 아니고 A라 A. 왜?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선선 여기서 접해 있죠. 그러니까 A 투자는 이것만 갑이 쓴 따라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가 되고요. 을에게 있어서 가장 양호한 투자는 D라 요거. 왜 병에게 있어서 가장 양호한 투자는 E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각 투자가 선택할수는 가장 양호한 최적 포트폴리오는 바로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 그랬다.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야지 또 효율적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 길로 난 내년에 만난대.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하는 점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최적 투자는 효율적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의 투자이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요 그림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던 그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요? 그럼 자 봐라. 요 그림을 그대로 내가 그려줬어요. 그림을 그대로 주고 A, B, C, D, E 투자를 놓고죠.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고 자 A 투자는 B 투자와 C 투자를 지배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A는 지금 B하고는 위험은 동일하지만 수익이 A가 크잖아요. 그럼 수익이 큰 A가 B를 지배했죠. 그럼 A하고 C는 또 수익은 동일하잖아 지금. 수익은 동일하면 A가 위험이 적지. 그럼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적은 A가 위험이 큰 C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그게 지배 원리 아닙니까? 그럼 A 투자는 B 투자와 C 투자를 지배하네요. 그 다음에 또 C하고 D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수익이 큰 D를 수익률이 높은 D를 선택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C하고 D 중에는 위험이 6%로 동일하지만 D가 수익이 크잖아요. 어? 위험이 동일한 경우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C, D 중에는 C가 아니라 D를 선택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A, D, A하고 D 두 개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A, D, E 세 개의 분산 투자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맞아 틀려? 맞잖아 지금. 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자산수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랬잖아. 그럼 A, D 두 개보다는 A, C, A, D, E 세 개가 자산수가 한 개 늘었잖아요. 그럼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니까 포트폴리오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답 결정적으로 틀린 거. 평균 분사표에 따른다면 E 투자보다 A 투자를 선택한다. 맞아 틀려요? 맞는지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멍하에 앉았지. 평균 분사표에 따른다면 A를 선택할 수도 없고 E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래야지. 한 봐라. 평균 분사표에 따르면 좀 A하고 E를 한번 비교해 볼까? A는 위험이 4%로 적고 수익도 10%로 D, E보다는 그죠? E는 위험도 10%로 높고 수익도 23%로 A보다 그지? A는 위험도 E보다 적고 수익도 E보다 적죠? 그럼 E는 위험도 A보다 높고 수익도 A보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분사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A는 위험이 적지만 수익이 낮아서 선택을 못 하잖아. 또 E도 수익은 크지만 위험이 높아서 선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평균분사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없다고. 근데 왜 선택을 어떻게 해 평균분사법으로? 그러니까 요 A하고 D, E 요 세 개 사이에는 그죠? 평균분산 지배율이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요게 위험이 제일 적으면서 수익도 적고요. 위험이 이제 D, E로 가면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도 점점 커지죠. 위험하고 수익이 점점 비례하잖아. 위험하고 수익이. 근데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고 있으니까 평균분사법을 만족하는 거는 A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니지. 그러니까 평균분사법은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이것도 선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봐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A를, 그지? 공격적인 투자자는 E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가 만약에 공격적이라면 고위험, 위험이 높잖아요. 또 수익이 크다, 고수익. 요거는 저위험, 저수익이죠. 투자자가 보수적이라면 저위험, 저수익은 A를 선택하고 투자자가 공격적이라면 고위험, 고수익은 E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이걸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그대로 내줬죠. 근데 이 뭐 도대체 뭔지 내년에 가도 또 평균분사법으로 또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죠? 또 선택하고 앉았겠지 또. 올해 이제 그만 선택하라 그래도. 그만 이제 평균분사법은 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항상 평균분사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야지. 언제나 뭐 평균분사법에 따라 뭘 선택한다 그러면 다 틀리다니까. 평균분사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없다 그랬다 분명히. 평균분사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저 그림상으로 봐도 위험이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도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죠?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분사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럼 항상 평균분사법에 따라 뭘 선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라. 다 틀린 거고요. 평균분사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없고 이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이 적은 A를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수익 큰 E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돼. 알았나요 이제? 6월달 보세요. 또 내보지 뭐. 알았는지 모르는지 진짜 그냥 안 척하는 거죠, 그죠? 느낌만 그냥 아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 또 좀 배령시키면 또 모르겠지 뭐 또. 근데 그 문제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이상한 걸 찍고 막 그러시대. 이제는 찍으면 안 돼요 그런 거. 평균분사표에다가 뭘 선택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분사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또는 이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 4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 한계. 자,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부동산만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지? 10억 가지고 뭐 아파트 하나 사고요. 아파트도 하나 투자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상가도 하나 사고 그리고 또 토지도 하나 사면 이 부동산만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용도의 첫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요. 용도별로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위치가 고정돼 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서울에 아파트 뭐 살 수가 있나 돈이 없어서 10억 가지고 온 거죠. 그거 안 돼 있네. 대구에 아파트 하나 사고 그죠? 저 부산 가서 상가 하나 사고 저기 어디 저 세종시 가서 토지 하나 샀다. 그러면 지역별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위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 지역이나 위치별로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으로도 첫째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한 게 뭐 용도의 다양성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으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이 주택하고 상가와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전부 다르니까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올지 수익률을 계량하기 어렵다. 수익률을 이제 산정해 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부동산은 조세 구조가 다 다르니까 세율 구조가 주택에 정하는 조세와 상가 그다음에 토지에 정하는 세율 구조가 다르니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부동산은 그죠? 그럼 절세 효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이 몇 프로가 나올지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런 단점도 있고 원래 또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접목했던 이론이라 근데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 적용했던 모형을 장기 투자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은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10억 정도가 되면 부동산만으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1억 가지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려면 뭐 아파트 한 개만 사는 것도 힘들겠죠.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러니까 자금이 소자보인 사람은 분할 자체가 안 되니까 부동산은 이게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이렇게 몇 가지 단점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지금 부동산마다 얼마든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과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용도별로 또 위치나 지역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었고 화폐 시가가치 계산부터 칠판 좀 지우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